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듀온에서 정보처리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를 맡은 흥달쌤입니다. 자, 오늘은 정보처리 기사 시험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2020년도에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완전히 개편이 됐죠. 자, 그 전 시험 2019년도까지의 기사 합격자분들 공부 방법을 보면 필기시험 있기 일주일 전에 문제지를 하나 사요. 그리고 달달달달 외우고 필기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지간하면 합격을 했어요. 왜냐?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나왔으니까 문제다 외우고 가면은 애지간하면 합격을 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그리고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 실기시험에 나오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거의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알고리즘 공부하고 데이터베이스 조금 공부하면은 애지간하면 정보처리 기사시험 합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공부 방법을 2020년도 개편된 시험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필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1, 2회 통합이 나왔고 3회, 4회 기출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그대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다. 문제는 실기인데 실기를 따로 공부할 수 있느냐? 예전에 2019년도까지는 필기, 실기 따로 공부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도 개편되면서부터 필기에 있는 내용들이 실기에서 단답형, 필답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준비를 제대로 안 했으면 실기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방에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방에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제 강의 말고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필기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필기 그냥 대충 봐가지고 찍어서 맞췄다. 그러면은 실기시험 다시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기시험 다시 공부하려면은 필기 내용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부터 실기까지 한 방에 하나하나 정복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보처리 기사시험 4회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구축 유형 중 하이브리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우리는 이 AI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AI라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이다. 자, 무슨 말이냐? CJ 계열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CJ 안에는 CGV도 있고, 빕스도 있고, CJ 몰도 있어요. 자, 각각의 계열사들에서 포인트를 통합했죠. CJ 원포인트라는 시스템으로 포인트를 통합했어요. CGV에서 영화를 보면은 CJ 원포인트가 쌓일 거고, 빕스에서 밥을 먹으면은 CJ 원포인트가 쌓일 거고, 그리고 CJ몰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사면은 CJ 원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포인트라는 걸로 통합이 됐죠. 그게 바로 EAI예요. 기업 어플리케이션 통합이다. 오케이? 종류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메시지 버스,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와 허브 앤 스포크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형이 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의 혼합 방식이다. 오케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필요한 경우 한 가지 방식으로 EAI 구현이 가능하다. 네, 가능해요. 무조건 둘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가능하다. 세 번째,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병목 현상이라는 거는 병의 목에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쫙 쏟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중간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병목 현상인데 두 가지를 같이 쓰니까 병행해서 쓰니까 병목 현상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번도 맞는 설명이고 4번, 중간에 미드레이어를 두지 않고 각 애플리케이션을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한다. 이거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지. 오케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I 구축 유형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투 포인트 각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두 개가 포인트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A라는 시스템의 개발자가 난 이렇게 던질게. B라는 시스템 개발자는 난 이렇게 받을게. 둘이 약속을 하고 만드는 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다.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다. 그럼 C라는 시스템과 A라는 시스템을 연결하고 또 다른 시스템, D라는 시스템과 또 A라는 시스템을 연결하고 E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C와 B를 각자 연결하고 이렇게 각자 그때그때 개발하는 게 바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다. 특징들을 잠깐 보면 중간에 미드레이어를 두지 않고 각자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중간에 뭔가 없으니까, 그런 솔루션이 없으니까 개발자끼리 협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변경 재사용이 어렵다.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보내는 그런 소스코드 방식과 A라는 시스템과 D라는 시스템 방식이 틀리겠죠. D라는 시스템 뭐 ASP로 만들어졌고 여기는 뭐 자바로 만들어졌고 여기는 PHP로 만들어졌다. 두 개가 각자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재사용이 어렵다. 자, 그 다음 허브 앤 스포크.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허브라는 시스템을 둬요. 중앙 집중된 허브라는 시스템을 두고 A, B, C, D라는 각자의 시스템들이 허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바로 이게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다. 특징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허브 시스템을 통해, 중간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들을 전송한다. 그 다음 모든 데이터 전송이 보장이 된다. 예전 같으면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값은 넘겼는데 B라는 시스템에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 혹은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받지 않았다. 근데 중간에 허브라는 시스템을 두게 되면 이 안에서 로그가 남게 되니까 오리발도 내밀 수 없고 전송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확장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중간에 시스템이 하나가 더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허브한테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허브 장애 시 전체 영향을 미친다. 자, 얘가 장애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A, B, C, D, E 다 안 되겠죠. 자, 요 그림만 생각하면 이 특징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메시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버스를 두는 거예요. 중간에 버스를 하나 둬가지고 통신 선로겠죠. 선로를 둬가지고 A, B, C, D라는 시스템들이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전송하는 게 메시지 버스 방식이다. 특징들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버스를 두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뛰어난 확장성이 뛰어나고 대용량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메시지 버스의 유형이에요. 특징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형. 메시지 버스와 허브 앤 스포크를 합쳐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개 시스템의 좋은 점을 같이 합쳐놨으니까 병목 현상도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원활하게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내부 시스템, 내부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각각 허브로 연결을 하고 이 외부 시스템, 두 시스템 간에는 메시지 버스를 두어서 처리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특징을 보면 내부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 외부는 메시지 버스 방식을 사용한다. 둘 중에 어떤 것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데이터 병목 현상이 최소화된다. 두 개를 같이 썼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특징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EAI 구축 유형 4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그리고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를 합쳐놓은 하이브리드형이 있다. 오케이? 자, 2번. 다음이 설명하는 테스트 용어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낼 게 굉장히 많아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절차,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스 테스트, 그 절차에 맞는 각각의 테스트 종류들이 있을 거고 그 종류에 따른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낼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제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공부를 소홀히 하신다면 아마도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방에 합격하시려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쪽은 세세하고 꼼꼼하고 자세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테스트 유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하여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을 말한다. 말이 더럽게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로그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정확해야지 참이 나오는 거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틀리다. 그럼 거짓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참값을 넣는 거예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넣는다. 이게 바로 위에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 종류에는 참, 샘플링, 휴리스틱, 일관성 검사가 존재한다. 2번의 정답은 바로 테스트 오라클이에요. 오케이? 1, 2회 통합하고 3회는 안 나왔는데 요거의 유형은 바로 테스트 오라클이다. 1번부터 보면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 테스트를 말해요. 테스트 케이스는 로그인 테스트, 주문 테스트, 상품 보기 테스트 이런 테스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테스트 케이스다. 두 번째,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문 시나리오, 주문 테스트라는 거예요. 로그인을 해서 상품을 보고 상품을 담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리고 완료까지 떨어지는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쫙 그리는 게 바로 테스트 시나리오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요. 4번,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다.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테스트 데이터라고 한다. 자, 우리 이전 시험에 안 나왔던 테스트 오라클 종류, 참, 샘플링, 휴리스틱, 일관성 검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 참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확인하는 전수 테스트다. 응? 만약에 1번부터 100번까지 소스를 짰어요. 그 안에 if가 한 50개 들어갔다. 비교를 하는 게 50개 들어갔으면은 50개를 다 검사하는 거예요. 큰 시스템, 뭐 항공 시스템이나 항공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주문관리, 결제까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수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게 바로 참 오라클이다. 그냥 게시판이다. 이런 건 중간중간 하나만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참 오라클은 그런 데 수행하는 거다. 그 다음, 샘플링 오라클은 특정 몇몇 입력값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하는 거다. A부터 Z까지 있을 때 뭐 A, 뭐 C, F 이렇게 하나하나 샘플 추려가지고 검사하는 게 샘플링 오라클이다. 근데 샘플링 오라클을 하게 되니까 중간중간 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발전된 형태가 휴리스틱 오라클이다.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한 오라클, 그게 휴리스틱 오라클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행했던 결과하고 지금 수행한 결과하고 같은지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11 넣었을 때 로그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11 넣었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검사를 한다. 그래서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은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휴리스틱 오라클, 일관성 검사가 있다. 오케이? 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3번 같은 경우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3가지가 있어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가까운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그림을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게 바로 내부 스키마다. 자, 안에 있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물리적 저장 장치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 구조로서 물리적 나왔으니까 바로 내부 스키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그냥 바로 내부 스키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레코드의 형식. 자, 이 데이터가 숫자로 저장될 거냐, 문자로 저장될 거냐, 몇 글자 저장될 거냐, 그런 형식을 정의하고 저장 데이터 항목의 표현 방법,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 순서 등을 나타낸다. 이걸 바로 내부 스키마라고 한다. 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에 가까운 거, 그리고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가 있으면은 가장 사용자에 가까운 거는 외부 스키마라고 했고,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보여준다. 각각의 외부 스키마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사용자랑 가장 가깝다. 그리고 전체적인 설계는 개념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를 물리적으로 저장했을 때는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스키마들이 있는데 각각의 스키마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 외부 스키마와 개념 스키마, 이 두 개 사이의 독립성을 뭐라고 하냐? 논리적 독립성이라고 그래요. 자, 논리적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가 바뀌어도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바로 논리적 독립성이다. 오케이? 그리고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 사이에는 물리적 독립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부 스키마가 바뀌어도 개념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혹은 내부 스키마가 바뀌어도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내부 스키마에서 이름이 3글자에서 4글자 길이가 늘린다고 해도 바깥에 있는 외부 스키마나 개념 스키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바로 그게 물리적 독립성이다. 논리적 독립성이랑 물리적 독립성 어떤 위치에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저작권 관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작권 관리 DRM이죠. 저작권 관리 문제가 나오면은 영화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돼요. 자,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컨텐츠 제공자다. 이거는 영화 제작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보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다. 영화를 제작하면 그 저작권은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에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다. 두 번째, 컨텐츠 분배자. 이건 상영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원주 살고 있으니까 원주 CGV.
뭐 송파 CGV, 구로 CGV, 마포 CGV 이런 상형관이 바로 컨텐츠 분배자다. 설명 보면 컨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배포 가능한 단위로 묶는 기능을 한다. 상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컨텐츠를 묶는 거는 바로 컨텐츠 제공자가 하는 역할이다. 오케이? 자, 3번. 클리어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CGV 본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 그래서 본사에서는 키 관리 및 라이선스 발급 관리를 해준다. 영화표 출력해준다는 거예요. 영화표를 발급해준다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송파 CGV 갔더니 송파 CGV에서 영화표 주던데? 아니죠. 송파 CGV에서 요청을 한 거지 영화표를 발급해주는 거는 본사, CGV 본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 DRM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검표하시는 직원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영화표를 들고 그 검표하시는 직원분들한테 보여줘야지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배포된 컨텐츠의 이용 권한을 통제한다. 영화표 안 들고 들어가면 딱 막아야 돼요. 오케이? DRM 컨트롤러는 그런 검표하시는 직원분들을 생각하시면 쉽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구성을 보지 않았는데 한번 전체적인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제일 처음에 일단 영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텐츠 제공하는 이쪽에서 영화를 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CGV 본사가 있겠죠? 그리고 상영관들, CGV 상영관들, 원주 CGV, 송파 CGV, 마포 CGV 각각의 상영관들이 있을 거고 나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최초에 영화를 제작한 다음에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나 너네 영화관에 영화 좀 걸어줘 라고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오케이 했으면은 컨텐츠 분배 영화관에다가 그 컨텐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리어링 하우스하고 라이선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등록을 한다. 그럼 영화가 걸렸어요. 영화가 걸렸으니까 나는 저 영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관에 가서 소비자는 영화관에 가서 나 영화표 좀 발급해줘 라고 요청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사에서 발급해 주는 거다. 그래서 본사한테 야 얘가 영화표 사고 싶대. 라이센스를 요청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클리어링 하우스에다가 요금을 지불한다. 그럼 요금 지불했으니까 영화표가 나오겠죠. 어디서? 본사에서 라이선스 발급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라이선스가 영화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 자, 이게 바로 DRM 저작권 관리의 전체적인 구성이에요. 오케이? 자, 5번.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자, 문제 풀기 전에 그래프부터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라는 거는 자료 구조에서 비선형 구조에 포함되는 거죠. 자, 자료 구조는 크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는데 선형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있다. 비선형 구조에는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트리 같은 경우에는 계층을 형성하는 거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나오는 게 그래프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문제 보면은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 자, 간선이라는 거는 정점과 정점을 연결한 바로 요 선을 보고 간선이라고 그러죠. 3개의 정점이 있다. 그럼 요것들이 다 간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 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 두셔야 돼요. n 곱하기 n-1 나누기 2가 바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다. 방향 그래프는 나누기 2가 빠지는 거예요. 5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4개의 정점이 있다. 자, A가 연결할 수 있는 간선의 수는 3개가 되겠죠. B랑 연결하고 C랑 연결하고 D랑 연결하고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점이 4개잖아요. n-1 나 빼고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n-1이 되는 거고 근데 C도 3개를 연결할 수 있고 D도 3개를 연결할 수 있고 B도 3개를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점 n을 곱해주는 거죠. 근데 A하고 B하고 선이 하나가 나왔잖아요. 2개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무방향이니까.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준다. 바로 이게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오케이? 이해하시나요? 언더스탠? 모른다 스탠? 언더스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구해보면 식은 n 곱하기 n-1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지금 정점 4개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은 4 빼기 1 곱하기 4 하니까 4, 3, 12가 되는 거죠. 12 나누기 2 하니까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6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최대간선수는 6개가 된다. 방향성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A가 B랑 연결할 수 있고 C랑 연결할 수 있고 D랑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4개 마이너스 1, 3개씩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있는 거잖아요. A도 3개, B도 3개, C도 3개, D도 3개. 그러니까 여기다가 N을 곱하겠죠. 근데 아까 무방향 같은 경우에 나누기 2를 한 이유는 선이 하나가 나오니까 A랑 B랑 연결하는 선이 하나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엔 2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안 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4를 대입해가지고 구해보면 4-1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4, 3,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그래프의 최대간선수는 12가 된다. 자, 무방향성 그래프의 최대간선수 n 곱하기 n-1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방향성 그래프에서는 나누기 2가 빠지게 된다. 왜? 2개씩 연결하니까. 오케이? 자, 6번. 검증검사 기법 중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해지며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검사하는 기법은 바로 알파 테스트다. 1, 2의 통합, 3의 계속 나온 문제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예요. 알파 검사. 자, 검증검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인수 테스트 할 때 하는 건데 그 검증검사 기법의 종류에는 형상검사, 알파검사, 베타검사가 있다. 형상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형상들을 검사하는 검사 기법이 하나가 있고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개발자하고 같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뒤에 있고 사용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를 바로바로 피드백해 주는 게 바로 알파 검사. 베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는 빠져 있고 베타 테스터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베타 검사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검증 검사 기법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검증 검사 기법. 요거는 인수 테스트 할 때 행해지는 기법이고 형상 검사, 알파 검사, 베타 검사가 있다. 형상 검사에서는 그 소스 코드와 구성 요소 이런 목록들, 유지 보수를 위한 내용들을 보는 게 바로 형상 검사고 알파 검사는 개발자 앞에서 개발자와 함께 확인하는 게 알파 검사다. 계속 나왔죠. 자, 베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은 환경에서 개발자 없이 테스터들만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베타 검사다. 오케이? 자, 7번.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설치 매뉴얼.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케아에서 가구를 샀어요. 그럼 가구를 조립하는 그런 설치 매뉴얼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TV를 샀어요. 그러면은 TV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늘상 봐왔던 그런 TV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가구 설치 매뉴얼이라든가 이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나 TV나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가구나 똑같이 매뉴얼이 존재를 하고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절차로 매뉴얼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설치 과정에서 표시될 수 있는 예외 상황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자, 예외 상황이라는 거는 오류가 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TV 설명서 혹시 있으신가요? 그 맨 뒷장 보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예외 상황, 오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다. 두 번째, 설치 시작부터 완료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순서대로 설명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가지고 조립 설명서를 봤는데 중간중간 빠진 거라 나사를 여기다 끼워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럼 그 가구가 나중에 무너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다. 자, 3번. 설치 매뉴얼은 개발자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발자가 와서 설치해 줄 건가? 아니죠. 내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용자 기준에서 작성이 돼야 된다. 그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인 거예요. 개발자가 와서 설치해 줄 거 아니면은 제대로 설치 매뉴얼도 제대로 사용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 이게 틀린 설명인 거죠.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설치 매뉴얼에는 목차, 개요, 기본사항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TV 설명서 맨 앞장 보시면 인덱스 존재하고 있죠? 어떨 때는 어딜로 가라, 어떨 때는 어딜로 가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다.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작성 방법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 방법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두 번째, 화면을 캡처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다. 이케아에서 가구 설치 매뉴얼을 보는데 그냥 말로만 막 설명돼 있어. B2에 나사를 몇을 껴라. 어떻게 설치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설치 화면은 exe 등 인스톨 파일을 실행하도록 화면을 첨부한다. 어떤 파일을 실행할 건지 화면에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도 캡처해서 첨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설치 실행 시 표시되는 내용 및 안내창에 대한 메시지를 설명한다. 여러분들 TV 설명서 보면은 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문구가 떴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정상 설치 완료 시 최종 메시지를 출력한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최종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사용자는 이게 완료가 된지 안 된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정상 설치 완료 시 최종 메시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8번 소프트웨어 형상관리에서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자, 형상관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형상관리 같은 경우에는 형상관리의 개념, 그리고 형상관리의 종류, 그리고 형상관리의 명령어까지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형상관리라는 게 뭐죠? 프로젝트가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나오는 모든 산출물들을 관리해 주는 게 바로 형상관리다. 변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스 코드뿐만이 아니라 뭐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설계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서나 소스 코드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게 형상관리다. 근데 형상관리의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형상관리 서버로 올라가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프로젝트 요구 분석서, 요구사항 정의서죠. 최초에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게 바로 프로젝트 요구 분석서인데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매번 바뀌어요. 오늘은 A라는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했다가 내일 되면 A-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 날은 B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가 되어야 된다. 버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 소스 코드 당연한 거죠.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런 버전, 그 다음 날은 이런 버전, 그 다음 날은 또 이런 버전 이렇게 버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한 명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열댓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소스 코드 하나를 열댓 명이서 같이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형상관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 코드는 당연히 관리 대상이 된다. 자, 3번 운영 및 설치 지침서, 운영 매뉴얼, 설치 매뉴얼 이런 지침서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의 모든 문서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은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고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4번 프로젝트 개발 비용. 개발 비용은 최초에 한 번 정해진다니까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중간에 뭐 사람 더 투입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하고 형상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케이?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게 비용 얘기가 나와요. 비용 얘기 나오면 형상관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9번 다음 트리에 대한 인오더 운행 결과는 자, 인오더가 뭐죠? 중위운행이죠. 트리에는 운행법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요. 전위운행, 중위운행, 후위운행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전위운행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온다는 거죠. 뭐가? 부모가. 그래서 부모에서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게 전위운행이다. 그 다음에 중위운행, 가운데 온다는 거죠. 뭐가? 부모가. 그래서 왼쪽 자식에서 부모,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게 중위운행법이다. 자, 마지막으로 후위운행, 마지막에 온다는 거죠. 뭐가? 부모가. 그래서 왼쪽 자식에서 오른쪽 자식 그리고 부모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후위운행법이다. 여러분들 트리의 운행법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시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으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 100날, 1000날 들어봤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다음날 되면 싹 지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으로 꼭 익혀주셔야 돼요. 이 문제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는 중위운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중위운행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중위운행은 뭐죠? 부모가 가운데 오는 거잖아요. 왼쪽 자식부터. 그래서 왼쪽 자식이 갔더니 왼쪽 자식이 또 있네? 그래서 이 자식을 먼저 방문해야 되겠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식. 그래서 D를 방문하고 중위운행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응? 가운데 있는 부모는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방문하고 오른쪽 자식 없죠? 그래서 이쪽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끝났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A를 방문하게 돼요. 자, A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식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C를 방문하려고 봤더니 이 C가 자식이 또 있네.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E를 방문하고 C를 방문하고 F를 방문한다. D, B, A, E, C, F. 어디 있죠? D, B, A, E, C, F. 1번이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진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익힐 수가 없어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오케이? 꼭 풀어보세요. 전위운행, 후위운행, 중위운행 모두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0번. 해싱 함수 중 레코드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나눈 부분의 각 숫자를 더하거나 XOR한 값을 홈 주소로 사용하는 방식은 자, 해싱 함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입력할 때 메모리상 어딘가에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메모리 아무데나 띡띡 박아놓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주소 값을 알기 위해서 해싱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 해싱 함수에서 주소 값을 리턴 시켜줄 때 그 해싱 함수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계산법이라든가 개수분석법이라든가 기수변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나오는 주소 값을 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메모리상 어딘가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문제의 키워드를 보면은 더하거나 XOR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방식은 바로 폴딩법에 해당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다. 나머지 방법들은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자,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그 자료를 찾는다. 함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소값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고표시법으로 표시하면은 한 방에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싱 함수를 이용하면 굉장히 빨리 찾아갈 수 있다. 근데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자료를 입력할 때 막 10개의 자료를 입력했다. 근데 거기서 주소값이 충돌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는데 체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저장해 놓고 여기서 충돌이 난 자료는 다음, 그 다음 충돌이 났으면 여기, 그 다음 충돌이 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체인으로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랬을 때 체인법일 때는 비고표시법으로 n번 만에 찾아간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해싱 함수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값으로부터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직접 계산하여 산출된 주소로 바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한 방에. 그래서 비고표시법으로 한 방에. 오케이? 검색 방법 중 속도는 가장 빠르나 충돌 현상의 해결 부담이 요구된다.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해싱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값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들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재산법. 재산법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배열의 크기. 자료를 저장할 공간의 크기가 있으면은 그 크기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취하는 게 재산법이다. 나눠서 나머지 값.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 제곱법. 이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값을 제곱한 다음에 중간 값을 취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중첩 방법, 폴딩법. 요거는 더하거나 XOR한다. 요게 중첩 방법, 폴딩법이고 기수변환법. 키값을 다른 진법으로. 내가 만약에 8진법 키였다. 그러면 16진법으로 변환하는 게 바로 기수변환법이다. 그리고 개수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거, 비슷한 것들은 다 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다. 010, 앞에 010 다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싹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거를 키값으로 취하는 게 바로 개수분석법. 마지막으로 무작위 방법. 이건 말 그대로 무작위예요. 난수를 이용해서 막 주소값을 찾아내는 게 바로 무작위 방법이다.
그래서 해싱 함수는 이런 거고 해싱 함수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1번.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 중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정적 분석 도구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소스코드만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정적 분석 도구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11번의 정답은 3번 밸런스예요. 자, 그러면은 정적 분석 도구 어떤 거고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코딩 표준이라든가 코딩 스타일 그리고 구조와 의존관계 등을 분석해 주는 게 바로 정적 분석 도구가 하는 역할이다. 자, 종류에는 PMD, 소나큐브, 파인드버그, 체크 스타일, CPP 체크, 코버튜라 이런 종류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종류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2번.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테스트 기법 중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 있어요. 블랙박스 테스트, 시커머니까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거라. 화이트박스, 하얗죠? 그러니까 뭔가 보일 것 같은 거라. 뭘 보면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는 게 바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블랙박스는 시커머니까 안 보이는 거죠.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 기능을 검사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못 보니까.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하는 거죠. 개발자는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 문제에서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종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정답은 바로 1번. 기초 경로 검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 개발자가 한다고 그랬어요. 보면서 뭘? 소스 코드를. 자,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 동작을 디테일하게 보면서 소스 코드를 검사하는 기법이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내부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는 기법이고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 테스트 방법이다. 개발자가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종류에는 문장 검증, 선택 검증, 경로 검증, 조건 검증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안 보면서 한다고 그랬죠? 뭐를? 소스 코드를, 기능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작을 검사하는 게 바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예측한 대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한다.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이다. 소스 코드를 못 보니까 사용자는 기능 위주로 테스트를 하겠죠. 자, 종류에는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분석 기법, 오류 예측 기법, 그리고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의사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세 개는 각각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동등분할 기법이나 경계값 분석 기법 둘 다 데이터,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거를 보는 건데 동등분할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90에서 100이다. 그럼 그 중간값 95 정도 넣고 값 제대로 나오는지 보는 게 동등분할 기법. 그 경계값 분석 기법은 90에서 100이다. 그러면은 89, 90, 91, 99, 100, 101 이렇게 넣는 게 경계값 분석 기법이다. 그리고 오류 예측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개발자 혹은 경험이 많은 테스터가 이쯤 되면 오류가 발생했을 거야. 얘는 이런 거 생각 못 했을 거야. 그래서 예측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오류 예측 기법이다. 자, 여러분들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어떤 건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종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1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클린 코드 작성 원칙은, 자, 클린 코드라는 거는 깨끗한 코드를 말하는 거겠죠. 개발자가 개발을 할 때 소스 코딩을 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 다른 개발자가 알기 쉽도록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 알고 있는 용어, 여러 가지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어렵게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뒤에서 사수가 나를 보고 있다가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너 혼자 개발 다 할 거야? 라고 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최대한 단순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개발을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클린 코드다. 자, 클린 코드 작성하는 원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한 가지 처리만 수행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한 라인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쉽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한 줄에 있으면은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 클래스 메소드 함수를 최소 단위로 분리한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 곱하기 함수, 나누기 함수 이거를 나눠놨으면 다른 사람들이 파악하기가 쉽겠죠. 물론 이거를 하나로 만들면은 조금 더 내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나는 좋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기 쉽도록 단순하게 함수나 메서드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첫 번째에서도 단순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에서도 단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단순성이에요. 오케이?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우리 클린 코드 작성 원칙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독성.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변수를 정하는데 내 맘대로 A-1, A-2, A-3 이렇게 정했다. 그럼 A-1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가격이라는 변수를 만든다. 그럼 price. 이렇게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아 이건 가격이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price가 아니라 A-1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 A-1이 뭔지를 다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독성이다. 그 다음 단순성. 한 번에 한 가지 처리만 해야 된다. 그 다음 의존성. 다른 코드가 변경이 되어도 다른 코드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중복성.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고 공통된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화. 상세한 내용은 하위 클래스에서 구현해야 된다. 자, 이게 클린 코드의 작성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14번. 다음 초기 잔료에 대하여 삽입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 정렬할 경우 1회전 후의 결과는 했어요. 자, 삽입 정렬 어려운데. 자, 어쨌든 지난 시험, 3회 시험에는 선택 정렬이 나왔어요. 선택 정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선택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공간을 선택해서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 이렇게 비교를 해나가는 게 바로 선택 정렬이다. 그리고 1회전이 끝나면 두 번째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공간, 그 다음 공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선택 정렬이다.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놈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놈의 값을 끌어내요. 그리고 그 앞에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는 다 돌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볼 거고 14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38497. 38497 기억해 두세요. 38497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1회전 말고 끝까지 한번 삽입 정렬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값이 이렇게 있을 때 1회전을 돌린다. 자, 회전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개발을 할 때, 정렬 알고리즘 개발을 할 때 포문을 두 개를 써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큰 포가 있고 안에 있는 작은 포가 있어요. 지금 자료가 5개니까 5개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도 5개가 돌아간다. 바깥에 있는 게 한 번 돌아갈 때 안에 있는 게 5번 돌아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두 번째 돌아갈 때 안에 있는 게 또 5번 도는 거죠.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n제곱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5, 25니까. 그래서 n제곱의 속도가 나온다. 자, 이렇게 바깥의 포, 안의 포 되게 헷갈리는데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시계. 자,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잖아요. 시침하고 분침만 보게 되면 시침 12시에서 1시로 갔어요. 그럼 분침이 60번 돌죠? 그 다음에 1시에서 2시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분침은 다시 0부터 60까지 60번 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침이고 얘가 분침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요 바깥에 있는 포가 돌아갈 때가 시간이 돌아갈 때가 바로 회전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삽입정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정렬은 두 번째 놈의 값을 끌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놈의 값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앞에 놈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놈.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놈이겠죠. 그 위에 놈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8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렬이라고 그랬죠?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름차순이면은 작은 게 위로 올라가겠죠. 3하고 8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3이 작죠? 그러면은 8을 내리는 거예요, 8을. 그래서 8을 이 공간으로 내리게 되는 거고 더 이상 비교할 거 없으니까 위에 거 더 이상 비교할 거 없으니까 3이라는 값을 이 공간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497 아까 정답 38497이었죠? 그래서 1회전 후의 결과는 38497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2회전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2회전 38497에서 아까 두 번째 요거 했잖아요. 여기 있는 3 했으니까 여기 있는 공간 4를 여기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요 값을 가지고 와서 뭐랑 비교한다? 그 위에 놈이랑 비교한다. 그 위에 놈이면 8이 되겠죠. 8이랑 비교해가지고 8하고 4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작죠? 4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팔을 요 공간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을 요 공간으로 내리고. 그 다음, 위에 놈 또 있죠? 3이라는 놈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이랑 다시 비교를 하는 거예요. 3하고 4하고. 3이 작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4를 요 공간에다가 집어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2회전이 끝났어요. 2회전 후의 결과는 3, 4, 8, 9, 7이다. 자, 그러면은 3회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3회전일 때는 9라는 값을 내가 만들어 놓은 변수에다가 9를 저장을 해놓고 위에 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8하고 9하고 비교를 했는데 8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오름차순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돼. 그럼 끝났어요. 그래서 3회전에서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9는 너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9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3회전이 끝났을 때는 아까와 똑같이 3, 4, 8, 9, 7이다. 오케이? 그럼 4회전 들어가도록 할게요. 4회전에서는 마지막 놈 7이라는 값을 끌고 오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거랑 비교한다? 위에 놈이랑 비교한다. 그래서 바로 위에 놈 9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9보다는 7이 작죠? 그러니까 9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9를 요 공간으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8하고 그 위에 놈 8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8하고 7하고 비교를 해서 7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8을 요 공간으로 다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은 요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직 위에 놈 남았어요. 그러니까 4랑 비교를 하겠죠. 4하고 7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4가 작네? 7이 더 크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 7을 그 다음 공간, 요 공간으로 값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을 요 공간으로 넣게 되면은 3, 4, 7, 8, 9가 된다. 이렇게 해서 4회전 끝까지 돌아갔을 때 오름차순 정렬이 훌륭하게 끝난다. 3, 4, 7, 8, 9. 오케이? 이게 바로 삽입정렬이에요. 삽입정렬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끌어온다? 두 번째 놈부터 끌어온다. 두 번째 놈을 끌어와서 그 위에 놈이랑 비교를 하고 세 번째 놈 끌어왔을 때는 그 위에 놈, 그 위에 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렬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비교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너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삽입 정렬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정렬이 완료가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성능이 가장 안 좋은 건 뭐라고 그랬죠? 퀵정렬. 퀵정렬은 보통 평균적으로 n-2n의 속도를 가지는데 삽입이 거의 다 완료된 최악의 상태에서는 n제곱의 속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삽입정렬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5번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기술과 거리가 먼 것은 우리는 앞서서 DRM 관련된 기술들이 영화관에 빗대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훌륭하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거리가 먼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컨텐츠 암호화 및 키관리. 이 컨텐츠, 이 영화에 대해서는 암호화돼 있어야 되는 거고 영화표를 발급받은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컨텐츠 식별체계 표현. 1년에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죠. 자, 그것들을 분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3번 컨텐츠 오류 감지 및 복구.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오류 감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DRM 관리 기술에서는 이 오류를 찾을 수는 없어요. 제작사의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오류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DRM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다. 4번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클리어링하우스에서 라이선스를 발급해주고 나는 그 영화표를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 당연히 암호화 돼야 되는 거고 키 관리. 인증된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작권 표현, 라이선스의 내용 표현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정책,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크랙, 깨면 안 되죠.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크랙 방지 필요하고 인증 필요하겠죠. 내가 영화표를 가지고 가서 인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필요하고 사용 권한이 필요하다. 자, 요런 기술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6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소스 코드들이 여러 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파일들이 나오는 거고 이미지도 여러 개가 나와요. 자, 이걸 하나로 묶는 작업을 패키징이라고 해요. 우리는 패키징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도구 활용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반드시 내부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및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 자, 내가 패키징할 때 소스 코드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의 IP와 ID,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암호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데이터에는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암호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고. 2번, 보안을 위하여 이기종 연동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보안을 위해서 갤럭시에만 깔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앱을 만들었을 때는 갤럭시에도 깔려야 되는 거고 아이폰에도 깔려야 되는 거고 샤오미에도 깔려야 되는 거고 이기종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한다. 모든 게 패키징을 하거나 설치 매뉴얼을 만들거나 사용자 매뉴얼을 만들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3번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4번,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암호화가 필요 없다.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암호화 필요 없다. 그럼 사용 안 해도 되는 거고 암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만한 프로그램이면은 요만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써야지 이만한 알고리즘을 쓰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패키징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암호화하고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고려한다. 여러 기종에서 깔릴 수 있도록. 그다음,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오케이? 그다음,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요만한 프로그램에 이만한 알고리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해야 된다. 내가 만든 앱은 항상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항상 수정을 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패키징을 해야 된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다음 포스트픽스 연산식에 대한 연산 결과로 옳은 것은 포스트픽스 연산식이라는 거는 후위 연산식이죠. 자, 인간은 중위 연산식을 사용해요. 중위 연산식은 뭐냐? 4 더하기 3. 자, 우리는 연산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게 중위 연산식이다. 전위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가 앞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4, 3. 이게 전위 연산식. 후위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가 뒤로 빠진다. 그래서 4, 3,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중위 연산식을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전위 연산이나 후위 연산식을 사용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후위 연산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전위 연산이나 후위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미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빠르게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위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뽑아서 연산을 하는 거고 후위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연산자가 나오면 그때 뽑아서 계산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번. 3, 4 곱하기 5, 6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후위 연산식이면은 결과값은 42가 돼요. 자, 42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랑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후위 연산식 같은 경우에는 스택을 활용해서 데이터 연산자가 나오면 두 개를 팝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3 데이터죠. 3을 스택에 넣고 4 데이터죠. 스택에 넣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나왔어요. 곱하기 뭐죠? 연산자잖아요. 데이터가 스택에 있네. 그리고 연산자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팝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게 앞에 가야 돼요. 곱하기하고 더하기는 상관이 없는데 빼기하고 나누기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앞에 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3 곱하기 4 해가지고 10이라는 결과값을 두 개를 팝했으니까 3하고 4를 팝했으니까 스택은 비어있잖아요. 이 10이라는 결과값을 다시 스택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스택에는 12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5 데이터죠? 들어가요. 6 데이터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산자 나왔죠? 곱하기라는 연산자 나오는 거죠. 자, 연산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두 개를 팝한다. 데이터 팝. 어떤 걸 팝하죠? 5하고 6을 팝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5 곱하기 6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 곱하기 6. 5 곱하기 6은 30이다. 두 개를 팝했으니까
이 30이라는 결과값을 다시 스택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30이라는 결과값을 다시 집어넣고 마지막 연산자 플러스 나왔죠. 근데 앞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 오케이? 그래서 12 더하기 30이 되는 거죠. 12 더하기 30은 42라는 결과값이 들어온다. 자, 밑에 있는 게 앞에 올라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더하기는 상관없는데 빼기. 만약에 이게 빼기였다. 12 빼기 30하고 30 빼기 12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오케이? 자, 후연산식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 자주 출제가 될 거고 예전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시지 말고 손으로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도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했어요. 오케이? 자, 18번.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빌드 자동화라는 건 뭐냐? 개발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각자 개발을 해가지고 어느 서버에다가 소스 코드를 올리죠. 그게 형상관리 서버예요. 자, 그러면은 CI 서버라는 게 있는데 CI 서버에서 형상관리에 있는 최종 내용들, 최종 소스들을 쫙 긁어다가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만드는 걸 보고 우리는 빌드 자동화라고 한다. 그 CI 서버가 빌드 자동화를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종류에는 젠킨스도 있고 그래들도 있고 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와 특징들은 암기해 주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래들은 실행할 처리 명령들을 모아 태스크로 만든 후 태스크 단위로 실행한다. 맞아요. 자, 두 번째, 빌드 자동화 도구는 지속적인 통합 개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홈페이지를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 운영해야 되고 기능 추가해야 되고 저희 에듀온 홈페이지만 봐도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 홈페이지를 봐도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속적인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빌드 자동화 도구이다. 인간이 못하니까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3번,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엔트, 그래들, 젠킨스 등이 있다. 이런 종류가 있어요. 4번, 젠킨스는 그루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 환경에서 사용된다. 18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래들이에요. 자, 이 설명은 그래들에 대한 설명이고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자바 환경에서 많이 쓰이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빌드 자동화 도구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지 좀 재밌을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워낙 힘든데 워낙 어렵고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잖아요. 내가 개발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자들이 3명이 붙어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3명의 개발자가 있고 내가 만든 소스를 어딘가에 올리겠죠. 그게 형상관리 서버다. 형상관리 서버에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커밋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자 커밋을 하는 거예요. 형상관리 서버에서 최초로 받아올 때는 뭐라고 그러죠? 체크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체크아웃된 소스를 내가 수정해서 올리는 걸 커밋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CI 서버라는 놈이 있는데 이 CI 서버에서는 형상관리 서버에 있는 최종 소스를 쫙 가지고 와요. 그걸 폴링이라고 그래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소스를 가지고 오고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빌드 스크립트는 이렇게 배포본을 만들어 라고 만들어 놓은 설명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배포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테스트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보내는 거예요. 테스트 서버로 시작하면 돼요. 오른쪽 버튼,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빌드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거 누르면은 알아서 테스트 서버까지 쫙 올라가요. 자, 테스트 서버에 올라가면 개발자들은 여기서 테스트를 하겠죠. 사용자들도 여기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가 완료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실서버로 올려야 되겠죠. 기능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실서버로 올려주게 되는 게 CI 서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테스트 서버에도 올리고 실서버에도 올려주는 거예요. 실서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실서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에듀온 홈페이지만 해도 2개를 사용하고 있고 2개를 로드 밸런싱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어떤 데는 3개, 어떤 데는 4개. 이렇게 만약에 4군데 있는데 한 군데 실수로 못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C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그것들을 한 방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CI 서버에다가 이런 배포를 맡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 가시나요?
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배포 도구, 그 도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종류하고 특징들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9번.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도구가 아닌 것은, 자,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도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와 특징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종류가 나왔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 거다. 특징이 나왔을 땐 그 종류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9번의 정답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닌 것은 했으니까 아닌 거는 바로 1번 ESB가 아니에요. 자, 2번 X유닛 보면은 X랑 유닛이랑 자르라고 그랬죠. 다양한 언어, 유닛, 단위 테스트. X는 다양한, 유닛은 단위. 그리고 STAF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호출, 컴포넌트 재사용이 나오면은 STAF다. NTAF 같은 경우에는 STAF랑 비슷한데 네이버에서 만들었다. 요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구형 검증 도구 종류하고 특징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X유닛, X랑 유닛이랑 자르라고 그랬죠? 다양한 언어, 단위 테스트다. STAF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호출과 컴포넌트 재사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니스 같은 경우에는 웹 기반이다. NTAF 같은 경우에는 STAF랑 똑같은데 네이버에서 만들었다. 와틸?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팅 인 루비죠. 루비 기반. 루비 기반은 와틸. 요거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웹 어플리케이션. 자, 요 정도의 특징, 종류와 특징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20번.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지금 1, 2회 통합, 3회, 4회까지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죠?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어떤 값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어떤 값을 전달을 받는 거, 바로 이게 인터페이스잖아요. CGV에서 CJ 원포인트 시스템으로 나 영화 봤으니까 포인터 좀 넣어줘 라고 전달을 하면 그래 넣었어. 그리고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 바로 이게 인터페이스다. 근데 문제에서는 네트워크 영역이래요. 네트워크 영역이라고 하면은 A 시스템과 B 시스템 사이에 통신선로를 말하겠죠. 자,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 보안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냐? IP 시큐리티, SSL, SHTTP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없는 것은 바로 SMTP. 보기도 안 틀려. SMTP가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네트워크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개발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송수신간 스니핑, 난 널 지켜보고 있다. 통신선로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탈취 및 변조 위협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야 된다. 방법에는 IP 시큐리티, SSL, SHTTP가 있다. 오케이? 3번 다 나왔어요. 내년에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는 코드상 보안 취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시큐어 코딩을 한다든지 암호화를 해야 된다든지. 비밀번호는 꼭 암호화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에 가서 비밀번호 물어봤는데 비밀번호 알려줬다. 그럼 그 사이트 탈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암호화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정보처리 기사 필기 4회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 2회 통합 그리고 3회, 4회 기출 해설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문제가 계속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쪽이나 아니면은 자료구조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아마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조금 낮아요. 내년에도 이 정도 난이도나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지 싶습니다. 근데 2022년도 가면은 2년 정도가 지난 거기 때문에 개편되고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문제 난이도가 확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2021년도 대비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21년도에 한 방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연도 2020년도 정보처리 기사 필기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모든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